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불탑사의 아침을 화면으로 함께 보셨습니다. 최근 정신질환자로 인한 사건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리는데요. 제주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는 장애 특성상 사건이 발생하면 응급의료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데요. 하지만 정신질환자를 위한 응급의료 체계는 현재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오늘 짤막 대담에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제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강지연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제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아서 전국 243개 시군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제주시 같은 경우는 제주시 보건소 2층에 있고요. 영광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서귀포 같은 경우는 서귀포 보건소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 주요 사업은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사업과 자살 예방 사업, 그리고 자살 시도자 또는 고위험자 사례 관리 사업과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라고 한다면 뭐 조현병이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니까 제주 지역에도 그 정신질환자로 등록된 그 환자가 1,352명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지금 사회적으로는 정신질환자는 뭐 잠재적 범죄자다, 이런 보이지 않는 낙인이 찍힌 것도 사실인데, 또 통계를 살펴보니까 실제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연간 0.1%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요즘 이렇게 정신질환자들의 강력 사건이 잇따르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일반인보다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치료받지 않는 환자만 놓고 볼 때는 범죄율이 조금 높아집니다.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어서 새롭게 시행되면서 환자의 인권 보호 목적으로 보호자에 의한 이제 비자의 입원을 조금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환자를 입원시키기 조금 어렵게 되어 있고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 관리가 잘 안 되면서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또는 치료를 거부하고 있는 이런 환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게 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정신질환자 대책이 현재 얼마나 사각지대에 있는지 안서연 기자의 리포트를 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주시 함덕해수욕장 인근 한 버스 정류장입니다. 대체휴일이었던 지난 6일 한 남성이 이곳에서 지나가는 여성 2명에게 폭언을 쏟아내며 협박을 가했습니다. 겁에 질린 여성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처음에 여자애가 고함을 지르고 나중에 젊은 남자가 욕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경찰들이 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하더라고요. 당시 경찰은 해당 남성을 협박 혐의로 체포했는데 문제는 다음입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에 대한 정신질환 상담을 위해 광역정신건강센터 사무실로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은 겁니다. 직접 찾아가 봐도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는 건데 연락이 닿은 건 3시간이나 흐른 뒤였습니다. 이에 광역정신건강센터는 공휴일과 야간에는 2명이 근무하는데 당시 1명은 다른 현장에 갔고 재택근무자는 사무실 전화가 아닌 대표번호로 했어야 연락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번호로 연락해야 한다는 건 2년 전 복지부와 정신건강센터, 경찰이 함께 발간한 현장 대응 매뉴얼에도 나와 있지만 그동안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우리 그 문제점을 공유하는 시간과 또 앞으로 그 개선 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는 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최근 4년 동안 제주 지역에서 정신질환 의심으로 발생한 5대 범죄는 해마다 느는 상황.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네, 리포트에서도 봤듯이 정신질환자를 위한 응급의료 체계가 지금 매우 미흡한 실정인데 가장 큰 문제 뭐라고 보십니까? 예, 제주 지역만의 문제라기보다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정신 응급 의료 체계가 잘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게 문제이고요.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신적 문제가 있을 때는 입원 치료가 우선적이었지만 개정 정신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지역사회로 이렇게 탈원화 정책을 펴고 있는데 막상 이런 만성 정신질환자들이
퇴원을 해서 지역사회로 나와도 생활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잘 마련돼 있지 않은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방치되기도 하고 약을 안 먹다가 또 재발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사소한 범죄에 연루되고 이렇게 하는 이제 악순환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경찰 쪽 얘기를 들어보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종합병원의 응급 입원 비용 등을 알아봐도 병실이 부족하다는 답변만 듣는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그 현재 도내 전체 정신과 병상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응급 정신 질환자가 생겼을 때 도내 이제 그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렇게 이송을 하게 되는데 네. 그 병원의 정신과 병실이 이렇게 비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첫 번째는 종합병원 정신과 병실 중에 한두 병상 정도는 응급환자 입원용 병실로 항상 이렇게 확보를 해서 비워두자 하는 대책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는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처치가 끝나고 환자 평가가 끝난 환자 같은 경우는 도내 정신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대책도 함께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신질환자 출동과 관련해서 뭐 경찰이라든지 병원 이런 유관기관 간의 어떤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밑바탕이 돼야 또 응급의료 체계가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정신질환자 응급 개입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정신과 입원 치료, 그리고 퇴원 후에 재활 치료나 외래 통원 치료, 또 지역 사회 어떤 사례 관리로 이어지는 어떤 이런 유기적인 체계가 마련돼야 합니다. 응급 정신질환자가 발생하면 경찰과 119에서 적극적으로 입원을 시켜 주셔야 하고 네. 또 이렇게 그러려면 종합병원 정신과의 입원실 중에 응급병상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하겠고요. 종합병원에서 응급처치와 평가가 된 환자 중에서는 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하거나 정신과적인 전문 치료가 필요할 경우는 이제 정신의료기관으로 이렇게 전원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입원 치료 받은 후 퇴원을 하게 되면 지역사회에서 납병원이나 재활센터 그리고 지역사회 적응을 하면서 외래 치료를 받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례 관리를 하는 이런 전반적인 이런 시스템들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범죄와 연관이 없더라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